기자를 하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같은 지도자를 만나게 됐고 그 덕분에 국회의원이 됐고. 실업자는 늘고 여러분의 삶은 더 넓어질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부족한 제가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짐을 졌습니다. 서울, 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 취임한 후에 7달 동안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서 제1당의 대표로 그 중심에 서 계셨던 분이죠. 오늘은 4월 서울 부산시장 선거, 그리고 탄핵 판사, 그리고 사법부 수장이 생긴 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 여기에 정치인 이낙연의 개인적인 일까지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4월 선거 얘기로 바로 가겠습니다. 4월 선거 승리를 장담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렇다면 우리 민주당은 이래서 이길 것이다. 어떤 겁니까? 네, 장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긴다면 미래 비전 때문에 이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서울을 어떻게 매력적인 수도로 만들 것인가, 부산을 어떻게 활력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 것인가, 이런 미래 비전에서 우리 후보가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책도 정책이지만 사실 선거라는 것이 인물도 중요하고 구도도 중요하고 그런 건데요. 과거의 경우를 보면 후보들의 단일화도 중요한 변수일 겁니다. 지금 범야권 후보 단일화 시작되고 있는데 이거 정치 공학적인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전에도 단일화가 쭉 있었죠. 정치 네. 공학인 건 맞는데 네. 그러나 단일화가 처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뭐 놀라거나 그렇게 네. 보지는 않습니다. 단일화 될 걸로 보세요? 어떻습니까? 단일화 안 되는 게 좋으시죠? 예, 그쪽도 최선을 다하겠지요. 네. 이런 사람이 단일화되면 좀 우리가 좀 부담스럽겠다. 좀 떠오르는 범야권 후보가 있으세요? 예,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좀 이상하고요. 영향을 줄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범여권 내에서도 오늘 이제 그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민주당과 단일화하자고 요청을 했거든요. 여기에는 응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우선 후보 간에 합의한 것을 저희들은 존중할 것입니다. 아, 그러면 민주당에서 시장 후보가 생기면 그 후보가 단일화하겠다 하면 하고 네. 원치 않겠다 하면은 안 하신다는 뜻인가요? 네, 후보들의 뜻을 존중할 생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니까 지금 공약 내세우고 이제 전초전 초반전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대체로 공약들이 돈을 이만큼 쓰겠습니다. 내가 나라 돈으로 여러분 손에 이만큼 쥐어주겠습니다는 공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볼 때는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가성비도 따지고 세금 아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뚝이 좀 터진 듯한 느낌이에요. 이런 진단에 동감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위기가 크게 작용했겠지만 네. 그냥 돈을 푸는 것이 일상적인 일처럼 되어 있다는 것, 네.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풀 땐 풀어야죠. 풀 때는 풀어야 한다. 네. 가령 그런데 지금 여야의 후보들의 얘기를 보면 내 정책은 굉장히 필요한 돈 씀씀인데 상대의 공약은 퍼주기다라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가리죠? 시민들의 건강한 상식을 믿어야죠. 네. 보면은 이건 과도하다 하는 게 있을 거고요. 네. 이것은 합리적이다 하는 선이 있을 겁니다. 네. 가려지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내일 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모시게 되니까 같은 질문을 제가 드릴 건데요. 오히려 부산으로 가면 언제부턴가 서울에서 바라보기에는 가덕도 공항 선거처럼 돼버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일본하고 해저 터널을 네. 뚫는다 그랬고 민주당도 해저 터널을 뚫겠다고 얘기해서 토목공사를 이만큼 더 해주겠습니다 하는 경쟁처럼 또 번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예. 한일 해저 터널은 네. 일본에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터널에 관심이 없다. 예. 특히 도쿄 국가사업이면 도쿄가 움직여야 할 텐데 네. 제가 꽤 오래전에 도쿄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전혀 뉴스가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한일 해저 터널을 뚫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의 바람이지 일본은 크게 관심이 우리 없는 쪽이 거다. 더 많이 더 자주 거론하는 편입니다. 예.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가덕도와 사하구인가요? 그쪽을 뚫는 터널은 부산에서는 큰 그 소요랄까 그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하시겠네요. 네, 거기 이제 대중교통의 수단으로서 네. 예, 지하철, 경전철 네. 이런 방법이죠. 비용에서 비교가 안 될 만큼 네. 많이 들고요. 또 경제성 평가에서도 한일 해저 터널은 우리 정부 이명박 정부 때인가 그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낸 적이 있었죠. 네. 네, 그런데 지금 가덕과 사하를 연결하는 거기는 메가시티 구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네. 네, 부산에서 녹산에서 가덕에서 진해 웅동, 거기서 창원, 네. 여기까지 연결돼야 부울경 메가시티의 기반이 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네. 그 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일 해저 터널은 경제성이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봐야 될 것처럼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몇 년 전 일입니다만 가덕도에서 신공항을 짓는 것도 경제성만 따지면 지금 있는 김해공항을 고쳐 쓰는 게 좀 낫지 않느냐. 돈이 덜 든다. 동일한 효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데 그랬거든요. 그럼 그거는 좀 어떻습니까? 바로 그것을 검증을 했지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는 게 낫겠다고 결론을 냈는데 네. 부울경의 시민사회에서 그게 잘못된 것 같다. 네. 10개가 훨씬 넘는 쟁점을 제기해서 그러면 어느 쪽 말이 맞나 보자 네. 해서 총리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두어서 전문가들이 검증을 했죠. 네. 그런데 짧게 보면 김해 신공항을 고쳐서도 되지만 네. 길게 보면 그거 가지고는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과 또 하나 이 활주로를 새로 낼 경우에 이 산을 깎는 문제가 있는데 네. 이걸 지자체와 협의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법제처가 지적을 했죠. 그러는 바람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된 거죠.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저 검증 과정까지 얘기하면 너무 넓어지니까 예, 오늘은 예.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만 이제 터널 얘기 나왔을 네. 때 이제 민주당에서 내놨던 것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해저 터널 얘기했을 때 이적행위고 일본만 좋은 일이고 일본의 무슨 루트가 된다 그런 평가가 나왔는데 네. 이른바 이건 어떻습니까? 토착 외구라는 말로 전체 논의를 중단시켜버리는 구조가 마치 예전에 이건 종북이야. 북한에게 대해서 우호적인 의견을 내거나 하면 그래서 대화가 중단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안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대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선거를 하다 보면 네. 좀 지나친 말들을 하는 경향이 있지요. 이번 해저 터널의 문제는 네. 부산을 유라시아 대륙의 출발점으로 할 것인가, 경유지로 만들 것인가의 선택이 네. 중요한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는 경제성이 있느냐, 어느 쪽이 더 이익이냐 하는 것은 네. 그 다음 문제고요. 그렇게 차근히 따져가는 게 좋은데 바로 이명박 정부, 지금 국민의힘의 옛날 정부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말씀 중에 좀 생각나서 좀 개인, 정치인 이낙연 개인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저도 여러 분의 정치인을 인터뷰했습니다만, 이낙연 대표가 가장 정중한 톤으로 가장 절제된 언어로 한다는 느낌을 좀 제가 받고 있어요. 네네. 대중 정치인으로서는 이게 좀 손해보는 측면은 없습니까? 있지요. 네. 그런데 아주 개인적인 하소연을 드리자면요. 네. 제 목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네. 코로나가 오기 전 많은 국민들께서 저를 좋아해 주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졌을 때는 네. 똑같은 목소리를 매력적인 중저음이라고 칭찬하시더니 요즘에는 답답하다 그러시네요. 그래서 그저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서 한 적이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사법부에서는 우리가 겪지 못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탄핵 네. 소추가 되기도 했고 네. 대법원장 관련된 녹음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임성근 법관 얘기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주도하셨는데 네. 이거는 꼭 탄핵을 했어야만 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법관 대표회의가 네. 임성근 부장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지적하면서 네.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고
그 명시적으로 결론을 냈거든요. 네.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네. 말하자면 국회한테 책임을 준 건데 저희가 그걸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된다. 국회의 의무이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지금 시점일까? 조금 일찍 그 법원에서 이제 대통령과 민주당과 여권에 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판결이 잇따라 나온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것 아니 하는 생각하는 분들도 그것은 있거든요. 아니고요. 저희들 법관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 시기에 문제 제기를 했었죠. 네. 많은 의원들은 그렇게 깊게 알지는 못했었는데 네. 법관 출신 의원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 특히 법원에서 위헌적 행위라는 말을 판결문에 6번을 썼다. 네. 그에 대해서 법관 대표회의가 탄핵소추의 필요성까지 제기했는데 국회가 아무것도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네. 더구나 해당자가 법원을 떠나게 되고 법관직을 그만두게 되면 탄핵의 실익이 없어지니까 탄핵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여름에 이제 당 대표를 취임하시고 이제 다음 달까지 이제 8개월 임기의 짧은 당 대표직을 선택하신 건데 네. 당 대표로서 이 법관의 문제는 탄핵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신 거는 작년 여름, 가을, 겨울, 올 네, 그때는 제가 어느- 몰랐었습니다. 의원총회를 열기 직전. 네. 원래는 법관 두 분의 문제를 제기했었죠. 네. 그러다가 당 내에서 두 분보다는 한 분으로 압축하는 것이 더 맞겠다. 네. 그 법관 대표자 회의 결론을 읽어보면 그렇죠. 한 분이다. 네. 그리고 원래 그걸 발의했던 의원이 그걸 기꺼이 수용을 하셔서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 국회의원 표결을 하는 의원들이 조금 알도록 조사나 좀 있어야 되겠다 하고 요구하는 거는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분들의 생각이 좀 있긴 있잖아요. 네. 법사에서 알아보든가 뭔가의 절차가 있었으면 그러나 이게 시기 때문에 좀 빠른 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셨던 건가요? 예,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때 알았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대법원장의 이제 음성이 녹음돼서 공개된 게 있는데 좀 다들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실 네.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은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후배 법관의 녹음 때문에 피해를 본 것처럼 묘사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문제는 이렇게 세 가지점의 따져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선은 왜 사퇴하지 못하게 했는가? 네. 그것은 옳지요. 왜냐하면 징계 절차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네. 사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탄핵이 거론될 것 같은데 사퇴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했던 대법원장의 말씀은 옳은 것이죠. 두 번째는 대법원장이 부인했다가 나중에 불분명한 기억 때문이었다. 네. 이른바 거짓말 시비. 네. 이것은 좀 썩 매끄럽지는 않습니다만 본인이 해명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건대로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세 번째가 이제 동료 또는 상하 간에 네. 녹음한 것을 대화를 녹음해 그걸 훗날 폭로했다. 네. 이것은 좀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끔찍하다. 그럼 약간 디테일한 걸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대법원장은 내 기억이 잘못됐다고 해명을 좀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일부는 그거 아닐 거다. 그냥 난처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네, 네.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표님은 대법원장이 내 순전히 기억에 착오였다는 점을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선은 대법원장 나름대로 그 상황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있었다. 네. 그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저 앞에 주셨던 첫 번째 요인 중에 이 징계 중에는 나올 수 없다 하는 규정도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네. 대법원장의 녹음 내용을 보면 내가 해주고 싶어도 네. 내가 사표를 받게 되면 국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 내가 난처해진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규정 때문이라기보단 국회와 민주당 입장을 감안해서 사표를 쓰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대목이 녹음되어 공개됐는데 사표를 수리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내가 듣겠냐 말이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건 두 분의 대화 사이에서 네. 당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모양인데 어찌되었건
네. 그 사퇴를 인정했더라면 그것 또한 큰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네. 네, 징계나 형사 기소보다 더 큰 국회의 탄핵 사유가 됐는데 네. 그 이전에 사퇴를 하도록 했다.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됐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은 벌어졌습니다. 네. 이제 사법부 앞에서도 이런저런 시위도 있고 성명도 나오고 그런데요. 네. 일당 집권당인 민주당의 대표로서 이 탄핵 문제는 이제 헌재로 넘어갔으니까 대법원장 건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의 원칙 아래서 네. 사법부의 내부적인 일을 네. 입법부의 책임자가 말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뭔가 개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네.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 1년 동안 우리 삶을 가장 옥죄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 문제고 우리가 네, 어떻게 네. 극복하느냐. 네. 우리가 이제 K 방역, K 의료 문제로 이제 네. 많은 성과도 냈습니다만 우리의 삶,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피해를 본 들을 돕는 돈 씀씀이 문제 얘기를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회 연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거든요. 어려운 분에게도 돕겠다.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같이 나눠주겠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정부와 집권당 내에서 의견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정리가 됐습니까? 이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렇게 돼 있지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 네. 같이 테이블에 올려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전국민 지원의 경우에는 코로나 추이를 살피면서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 말하자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는 시차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였죠. 꼭 동시 집행을 절대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어려운 분을 먼저 집중적으로 돕는 걸 그럴 한 수도 있고. 후에 네네. 네. 예, 그러나 논의는 한꺼번에 할 필요가 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숙제가 지원과 관련한 숙제가 세 덩어리가 있어요. 하나는 급하게 어려운 분들 급하게 도와드리는 이른바 재난 지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업 제한 손실 보상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진작을 위해서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좀 더 지원 범위를 넓혀서 도와드리는 이 세 덩어리가 있죠. 네. 그 세 개를 동시에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건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가 되겠다. 이런 걸 한꺼번에 논의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반영하거나 어떤 것은 또 한꺼번에 반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논의하는 것이 예측 가능성도 높이고 재정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뭐 그동안 8번의 반대를 했다 결국 다 물러서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한두 가지 네. 논점을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네, 있거든요.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른바 당정청구로 말하는 조율 창구가 있는데 네. 이런 게 왜 이렇게 크게 노출이 되는 걸까요? 그러겠지요. 네, 우선 언론들도 네. 좀 특이한 일이라고 봐서 더 크게 봤을 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의 결정, 경제부총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네. 추경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시는 것이고요. 네. 그 예산의 심의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네. 경제부총리의 생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동안 8차례 가까이 홍남기 부총리가 다른 의견을 내는 듯 했다가 다 철회했거든요. 네. 결국 이번에도 그런 결론이 날 걸로 보시는 겁니까? 이제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홍 부총리가 생각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얼핏 또 제가 듣기도 최근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랑 공식적으로 회의하는 거는 몇 가지 취소가 됐지만 전화 통화를 한 2차례 하셨다고 네.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뭐라고 설명하셨는지는 상대 얘기니까 얘기 안 해주실 것 같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요? 네, 저의 대표 연설의 네. 내용과 그 취지를 설명해 드렸죠. 네. 예전에 이제 총리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으로 네, 같은 팀으로 일을 하셨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각별하시고 네, 네. 호흡도 잘 맞다고 예, 알려졌기 예. 때문에 더욱더 놀란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뭐 그럴 수 있지요. 네,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들의 충정과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요. 네. 네. 혹시 이 재난지원금과 여러 가지 이제 세금과 재정을 통해서 그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이 네. 너무 정치화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저 이낙연 대표께서도 대선 도전을 뭐 다 전제로 하신 건 모두가 다 아는 일이고 정세균 총리마저도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내년 대선 국면하고 연결돼서 조금 양보나 절충이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거보다는요, 실제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골목을 다녀보면 네. 이 눈물이 나올 정도로 힘듭니다. 네. 무슨 대통령 선거에 나올 사람이니까 힘들게 느낀다. 그게 아니라 네. 네, 누가 가더라도 이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구나.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미루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갖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빨리 도와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정치인 이낙연 네. 개인의 추정을 맞춰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지율이 1위를 달리다가 네. 조금 떨어져서 2위권 정도로 네. 이제 내려오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내가 지지율 1위를 받고 있구나라는 경험은 뭐 지난 십수년간 거의 몇 분밖에 경험해보지 예. 못한 일인데 1위를 달릴 때 느낌은 어떤 겁니까? 얼떨떨하지요. 얼떨떨. 네네. 네. 제가 특별히 잘해서 그렇게 올라갔던 것이 아니니까요. 네. 네, 그때 4.15 총선 직후에 아주 과분할 만큼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네. 예, 제가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혼자 달려서 1등한 거 아닌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혼자였고. 네. 그럼 이제 2위로 내려왔단 말이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준비도 네. 하실 거고 의지를 다지실 거라고 보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랄까요. 좀 아프지만 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높은 지지도는 짐입니다. 아하. 네네. 네.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잠을 좀 설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 지지율과 관련해서? 요즘은 잘 잡니다. 네. 2위가 되신 후에는 오히려 저 밤잠이 좀 편해졌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네요. 어차피 제 느낌에는 과거와 달리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본물이 좀 터진 것 같고 국가 재정을 활용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좌우 구분 없이 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믿는 가운데 기본소득 관련된 이견이 굉장히 최근에 부각된 적이 있단 말이죠. 그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네. 오히려 기자들이 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묻길래 네. 질문을 차단하는 방편으로 짧게 말한 것뿐인데요. 알래스카 얘기하신 것 말씀이십니까? 그 짧은 말 가지고 자꾸 뒤에 부풀려지고 하는 것은 네.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것은 좀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자제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낙연 대표께서는 이 상대당의 그 상대 후보의 경쟁적 그 공약이나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국민의힘도 정강 정책의 기본소득 추진은 장기적 비전으로 첫 번째로 담았거든요. 앞으로 이제 1, 2년, 5년 국면 내에 적자는 논쟁이 있어야 될 주제 같은데 한 사람한테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드릴 수 있다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뭐 그런 취지의 그 기본소득 이유가 존재합니다. 네. 그걸 산수를 해보면은 1인당 50만 원이면 1년에 한 300조 넘게 돈이 든다고 하는데 이 정도 쓰면서 할 만한 필요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세금으로 1년에 받아 거두는 돈이 300조쯤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세금의 2배를 걷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다만 액수를 줄이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월 50만 원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런 철학이 네. 우리의 복지제도에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동수당 네. 또는 기초연금도 네. 70%까지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흑이냐 백이냐라고 따지기보다는요, 네, 그 효과 또 감당할 수 있느냐 여부, 그걸 감당하면 누가 감당할 것인가, 네. 우리 자식들이 감당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다른 복지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것은 이제 제가 내놓은 신복지제도도 네.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네. 부담을 어느 정도 늘리고 그걸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에 따른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차분히 따져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면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오랫동안 제 기억에도 2000년 4월에 첫 국회에 들어가셨으니까 20년 넘게 네. 정치인 생활을 하셨는데 정치인 이낙연이 세상을 향해서 지난 20년간 이런 메시지를 내가 좀 반복적으로 던졌다. 세상이 나를 이런 메시지로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글쎄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기로는 네. 품격과 신뢰의 정치를 지향한 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네, 그리고 실용적 진보랄까요? 그때 효과를 내는 네. 그러나 세상을 조금이라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는 그런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올 네. 초에 가장 큰 뉴스를 만드셨던 것이 이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네, 대한 네. 건의의 구상을 밝히셨는데 통합 때문에 필요하다고 여기셨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주셨는데 정말로 이게 보통 사람들의 통합과 더불어 최정점의 정치인이었던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통해서 하는 통합, 그것도 좀 필요한 때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 시기는 제가 특정하지는 않았지요. 네. 네, 적절한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경우이거나 국민들 마음이 많이 갈라져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 갈라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좀 더 가까이 모으고 싶다, 모아야 한다.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또 그 이후의 미래를 열려면 그 일을 늦출 수는 없겠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단지 그 일을 겪으면서 국민의 마음을 좀 더 세심하게 헤아려야 한다는 걸 배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권한인 사면에 대해서는 건의의 구상을 밝히셨던 것이고 당 대표로서 그리고 의원으로서 아니면 대선 주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쪽 저쪽의 통합의 제스처랄까 액션이랄까 그런 구상도 좀 있으십니까? 이번에 내놓은 신복지제도라든가 네. 이익공유, 네. 사회연대기금 네. 방안은 우리 상생과 공존을 위한 네.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정치적 상대방을 향해서 내놓을 수 있는 통합의 제스처나 메시지나 이런 건 혹시 참 준비하신 게 안타까워요. 있으세요? 제가 협치 얘기도 했었고 노력도 해봤지만 잘 안 되네요. 네. 특히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 본회의장 보시면 뭐가 제일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 오신 게 4번이었을 겁니다. 네. 그 4번 모두 야당은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이렇지. 한 번도 기립해서 박수를 보내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거 끝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참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죠. 네. 그런 일을 중단시키고 그런 관행을 끝내기 위해서는 서로 의기투합한 뭔가가 필요할 텐데 네. 뭔가의 구상이 좀 있으실 걸로 믿고 예, 그동안에 약속은 했는데 전혀 안 지켜져서요. 네. 새로운 약속을 한다는 게 과연 소용이 있을까? 예를 들면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하고 한 번 만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만났거든요. 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 갈등이 우리 사회 갈등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안 좋은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신문에서 미국 전 현직 대통령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제 우리는 저럴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좀 생기곤 하는데 지금 그 점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자 내년 3월 대선까지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기다려보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낙연 대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당대표 임기가 한 달 남았는데요. 4월 선거도 있고 또 대통령 선거로 이어진 앞으로 1년 정치 국면에서 오늘 저희 채널 A가 마련한 신년 인터뷰가 정치인 이낙연의 정치와 정책을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